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500명대를 기록하면서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치를 경신했습니다.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가 맞물리면서 환자가 더 증가할 거란 우려도 나오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상황을 비롯해서 주요 사건, 사고 이슈 정리해보겠습니다. 최단비 변호사, 최영일 시사평론가 나오셨습니다. 두 분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일단 코로나19 신규 확진 연일 네 자릿수를 네.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일요일 기준으로 또다시 최다 예. 기록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일요일 기준으로 1,500명대 지금 최다 경신이고요. 예. 뿐만 아니라 지금 41일째 네 자릿수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주에는 우리가 2,200명을 넘는 숫자도 봤고 평일에는 뭐 아슬아슬하게 1,900명대가 나오고 있지만 사실상 2,000명 안팎이라고 보아져서 지금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뭐 이제 비수도권 3단계 네. 격상되고 있습니다만 지금 지자체별로 또 4단계들이 나오고 있거든요. 큰 효과는 없다. 억제하고 있는 거는 맞는데 꺾지는 못하고 있다는 네. 점에서 더 특단의 조치가 필요한 거 아닌가. 지금 네. 오늘까지 연휴가 있고요. 요 여파가 더 가면 추석 연휴로 이어지고요. 10월 초에 또 대체 휴무가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보기에는 여름, 가을이 계속 이어지는 위험 시기이기 때문에 이동량 줄이고 접촉을 줄이는데 조금 더 최선 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방역 당국은 백신 접종 속도를 더 내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이동 줄이고 접촉 줄여달라라고 하는 게 방역 당국의 계속되는 그 국민에 대한 네. 뭐 부탁과 요구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단 감염도 계속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특히 이제 비수도권 지역의 확산세가 이제 만만치 않습니다. 현재 이 비수도권의 확진자가 국내 발생의 한 42.6% 거의 네. 절반까지 올라왔어요. 예전에는 수도권에 집중되어 있었던 것이 비수도권으로 집단 감염이 늘어나고 있고요. 말씀하신 것처럼 뭐 병원이라든지 직장 또 PC방 등 집단 감염이 계속해서 사례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부산 같은 경우는 주로 의료기관을 통해서 집단 감염이 일어나고 있는데 한 요양병원에서 양성 확진자가 한 명 나온 것을 시작으로 해서 15명이 양성 판정을 받았고요. 또 한 종합병원에서도 현재 13명까지 양성 판정을 받은 상황입니다. 제주도에서는 지인 간의 모임에서 이 집단 감염이 발생을 하고 있는데 네. 현재 제주도가 이제 인구 대비해서 굉장히 감염률이 높아지고 있어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네. 현재 한 30명 가까이가 지인 모임 관련 확진자로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상당히 좀 우려되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여기에 뭐 휴가철과 광복절 연휴 이제 끝나면서 얼마나 더 많은 확진자가 늘어날까 걱정이 되는 상황이거든요. 여기에서 전문가 연결해서 코로나19 상황 자세히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김경우 교수 연결돼 있습니다. 교수님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일요일 기준으로 최다 확진자가 발생했습니다. 지난주에 2,000명 선을 넘었거든요. 주중에 또다시 이 선을 넘지 않을까 우려가 되는 상황인데 교수님 어떻게 예측을 하십니까? 네, 많은 전문가들께서 이렇게 예측하시고 계신 것 같고요. 그리고 지난주 일일 신규 평균 확진자 수도 1,780명, 그 2주 전보다 한 20% 증가한 양상이고, 만약에 이 증가세가 계속 이어진다면, 그리고 보통 우리가 월요일도 좀 휴일이었기 때문에 보통 수요일 날 최대 확진자가 나오는데 아마도 수목 정도에는 2,500명 이상 나올 가능성도 좀 많아 보이는데요. 지난 한 주간 방역관리 지표들을 봤을 때도 감염 경로 조사 비율이 상당히 계속 높고 또 방역망내 관리 분율도 낮아서 우리가 자가격리를 하지 않는 상태에서 확진자가 계속 발견되는 비율이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감염 전파 양상은 증가세가 이어질 것으로 우려가 되는 시점입니다. 네. 자가격리를 안 하는 상황에서 확진자가 발생한다라는 얘기는 그만큼 정부가 찾아내기가 힘들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역학조 사례에서 접촉자를 찾아내고 그분이 음성인 시기에 격리를 해야지 추가적인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데 찾아냈을 땐 이미 양성이고 추가적인 N차 전파가 계속 진행된다는 뜻이기 때문에 우리가 충분한 감염자로 인한 감염 차단이 효율이 좀 떨어진다 이렇게 봐야 되겠습니다. 네, 정부 차원, 방역 당국 차원에서는 뭐 수도권 4단계 거리두기 상당히 오랫동안 유지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 비수도권에서도 곳곳에서 4단계를 시행 중인 곳들이 많거든요. 그런데도 이렇게 많은 확진자가 나오고 있고 확산세가 꺾이지 않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네, 전파력이 높은 델타 변이의 점유율이 계속 증가하고 있는 것이 주요한 원인일 텐데요. 2주 전에는 이제 73%, 그리고 지난주 점유율도 오늘 내일 발표되겠지만 아마 80% 이상 네. 점유했을 것으로 좀 우려가 됩니다.
우리가 이제 델타 변이 같은 경우에도 6월 말까지만 해도 한 9.9% 정도 수준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좀 보다 지금과 같은 선제적인 강도 높은 조치를 취했더라면 델타 변이의 점유 속도를 조금 줄이면서 지금의 거리두기 격상 단계가 보다 좀 효율적으로 작용했을 것 같은데요. 네. 우리가 좀 선제적으로 빨리 이런 조치를 취하지 못했다라는 것이 좀 많이 아쉬운 점이 되겠는데 네. 아무래도 이제 개편안 자체에서 거리두기 단계 격상 기준 자체가 예전보다 많이 완화된 상태가 한 요인이 됐을 것 같고요. 아무래도 이제 우리가 병상이 그동안 뭐 충분하고 격상 기준이 너무 과소하다 이러한 좀 잘못된 판단 때문에 지금 오히려 확산세를 좀 조절하기 어려운 상태가 되지 않았나 좀 우려됐는데요. 우리가 국민들께서 조금 더 대면 접촉이나 다중이용 시설을 방문하는 것을 조금만 더 줄이시고 네. 이런 식당이나 카페에서는 되도록 포장을 이용하신다든지 그리고 이런 PCR 검사를 조금만 더 많이 받아주시고 그리고 지금 자녀 백신 같은 경우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셔서 조금이라도 더 많이 일찍 맞으시는 것이 좋겠고 또 회사에서도 재택근무를 조금만 더 늘려서 지금의 어떤 대면 확산세를 조금 더 줄이는 노력들이 더 필요하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뭐 국민과 기업 차원의 조금 더 적극적인 협력이 필요한 상황이다 이런 설명을 해주셨는데 앞서서 그 선제적으로 강도 높은 조치를 취하지 못한 것이 좀 아쉬운 지점이다라고 지적을 해주셨는데 제주도의 경우에는 4단계로 18일부터 격상을 하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이미 연휴 동안에 10만 명이 방문을 한 것으로 알려지고 있거든요. 너무 늦은 조치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조금 더 우리가 선제적으로 좀 오시는 분들의 예약을 조금 더 미루거나 취소하고 또 방문을 좀 자제하는 것이 필요했을 텐데 네. 물론 이제 많은 분들께서 미리 이 여행 계획을 다 세워놓으신 상태고 또 이런 휴일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좀 무리한 여행을 하셨을 것으로 보이고요. 현지에서 이제 방역 수칙을 철저히 준수하신다고 하더라도 지금과 같은 델타 변이는 사소한 접촉으로도 굉장히 높은 전염력을 가지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다녀가신 영향이 추후에 이번 주 중에 나타날 것이 좀 우려되기 때문에 보다 조금 더 이런 여행을 좀 다녀오시고 특히 다중이용시설 방문이 있으셨던 분들은 출근이나 어떤 직장 생활 하시기 전에 적극적으로 PCR 검사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고 네. 또 한 번 음성이라고 해서 또 방심하고 대면 접촉을 하시면 안 되겠고 우리가 잠복기에 일시적으로 음성이 나오실 수가 있기 때문에 노출이 좀 많으셨던 분들은 음성이라고 하더라도 최대한 대면 접촉을 줄이고 한 2, 3일 후에 다시 한번 재검사를 받는 좀 주의가 필요하실 것 같습니다. 네, 국민들도 휴가철 그리고 이번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나서 방금 당부하신 그런 부분들을 조심해야 할 것 같은데요. 광복절 연휴 이후에 추이를 정부도 좀 주의를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교수님 보시기에는 어떻습니까? 광복절 연휴에 좀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겠습니까? 네, 아마도 지금 광복절 연휴가 끝나고 문제 이제 노출되시고 감염 가능성이 높으신 분들이 다시 이제 사회생활, 특히 이제 대면 근로를 하신다든지 또 여러 모임을 추가적으로 하신다든지 이러면서 전파가 빠르게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있을 것으로 보이는데 아마 이제 이번 연휴 동안 이제 어느 만큼 많은 분들이 이동과 대면 접촉과 모임이 있으셨느냐에 따라 달라지겠지만 개인적으로 체감하기엔 좀 연휴 동안 좀 많은 이동이 있으셨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네. 아마 이제 광복절 연휴 이후에 이번 주에 감염 증가 추세가 다음 주까지 이어지지 않을까 좀 우려가 되는 시점이 되겠습니다. 네. 증가 추세가 계속해서 이어지지 않을까 우려되는 또 다른 상황 중에 하나가 이번 주부터 초중고교 등교 수업이 시작된다라는 점입니다. 그런데 백신 수급 문제로 교직원들의 2차 접종이 좀 미뤄졌거든요. 이런 상황에서 계획대로 진행을 좀 해도 되겠습니까? 이제 개인적으로는 말씀하신 것처럼 접종이 미뤄진 만큼 개학 후에 어떤 방역 집중 관리 준비 기간 이런 것들을 좀 한시적 연장하고 비대면 수업을 조금 하면서 여러 가지 방역 상황을 점검하는 노력들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네. 예를 들면 이제 학교의 밀집도라든지 또 학교의 학생들의 이동 동선 같은 것들이 어떻게 분리되었고 또 이제 대면 수업이나 체육 수업 같은 것을 할 때 이제 전파 차단을 최소화할 수 있는 수업 방식 같은 것들이 좀 준비됐는지 그리고 특히 많은 분들이 걱정하시는 것처럼 급식할 때 어떻게 방역 준비가 잘 되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또 이제 교직원 접종뿐만 아니라 이제 학부모 연령층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접종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조금만 더 대면 수업을 좀 늦추는 것이 우리가 보다 좀 많은 분들이 접종할 수가 있겠고, 지금 4차 유행이 계속 진행 중이고 더 증가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네. 현 상황을 조금 모니터링하는 시점을 조금 갖는 면에서 좀 한시적으로 이러한 준비 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그리고 백신 수급 상황도 걱정인 부분이 많습니다. 정부의 계획이 오는 10월까지 국민의 70% 이상이 2차 접종을 마쳐서 집단 면역을 이루겠다라는 건데 가능하다고 보십니까? 네, 지금 현재 백신 도입 예정은 9월에 이제 4,200만 회가 도입되는 것으로 예정되어 있기 때문에 이 정도만 들어온다면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여전히 이 불안정성의 변수가 남아 있겠고요. 아마도 이번 주에는 접종 완료 국민이 1,000만 명을 넘을 것으로 기대를 해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네. 지금 1차 접종 맞으셨던 분들이 2차를 완료하시고 또 신규 접종자들도 계속 늘어나게 되면 이제 많은 분들이 이 접종을 완료하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제 또 하나의 변수는 아직도 그 예약을 하지 않으신 60세 이상 어르신들이 한 150만 명 정도 되시는데 이분들을 좀 더 적극적으로 접종하시도록 좀 도와드리고 독려해야 될 것 같고요. 네. 그리고 지금 한 18세에서 49세 젊은 연령층 한 1,500만 명의 접종 동의율이 아직 조금 낮은 상황인데, 이분들이 한 80% 이상 접종을 동의하시고 접종을 완료하셔야 우리가 한 3,600만 정도 접종을 완료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9월 확보분에 따라서 우리가 이제 접종 대상을 보다 확대할 수 있다면 특히 임신부나 12세 이상 청소년까지 좀 확대해서 접종을 진행하면 더 좋을 것 같고, 또 이제 우리가 mRNA 백신 안에 어떤 일부 대상자는 교차 접종, 그러니까 예를 들면 1차를 화이자를 맞고 2차는 모더나 접종을 하는 것과 같은 어떤 일부 교차 접종까지도 네. 좀 고려를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어쨌든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빨리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을 강조를 해주셨습니다. 교수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김경우 교수님이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스튜디오에 나와 계시는 두 분과 함께 이야기를 조금 더 나눠보겠습니다. 앞서서 김경호 교수님도 백신 접종률을 최대한 높이는 게 중요하다라고 네. 했습니다. 지금 접종 예약 상황을 보면 18세에서 49세까지 백신 접종 예약이 지금 진행 중이거든요. 네. 그런데 그 예약률이 조금 기대에 못 미친다는 얘기가 나오고 네, 있거든요. 저조하죠. 예. 약 60% 정도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의 기대치는 70%입니다. 물론 내일 모레까지 10부제가 완료되고 그다음에 이틀 동안 또 이제 추가 여유가 있습니다. 다 끝나봐야 알겠지만 왜 낮은가를 보면 첫 번째, 좀 젊은 층이 상대적으로 네. 나는 경증이나 무증상으로 앓고 넘어갈 거야. 코로나를 조금 네. 가볍게 여긴다는 예, 말씀이죠. 처음부터 그런 얘기가 많았죠. 젊은 층은 심하게 앓진 않는다. 중증이나 사망까지 가지 않는다. 근데 지금 해외 사례를 보면 델타 변이는 다르다는 겁니다. 젊은 층도 중증으로도 가고 사망도 나온다는 거죠. 네. 상황이 달라졌다는 걸 좀 인식하셔야 되고요. 두 번째로는 아마 이 잔여 백신을 먼저 좀 맞으려고 의지가 있는 젊은 층은 잔여 백신을 먼저 접종했을 가능성, 이들을 좀 취합하면 그래도 70% 근접하지 않겠는가 정부 기대가 있거든요. 네. 그래서 지금 계도를 좀 열심히 해서 접종 속도와 접종 예약을 높이는 것이 아까 김경우 교수님 말씀처럼 매우 중요한 방역에 아주 근간이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예, 정부의 고심도 그런 부분에서 네. 좀 깊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광복절 연휴 도심 곳곳에서 집회가 이어졌습니다. 정부는 무관용 원칙에 따라 책임을 묻겠다고 했는데 김부겸 총리의 이야기 들어보고 질문 이어가겠습니다. 국민적 우려에도 불구하고 불법 집회를 강행한다면 정부는 법에 따라 엄정히 그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방역 당국의 경고도 있고 좀 집회를 하지 말라달라 이렇게 요청을 하기도 네.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곳곳에서 좀 집회가 이어지고 있어요. 네, 맞습니다. 그러니까 뭐 광복절에 이제 단체들이 곳곳에서 집회를 행사를 1인 시위 같이 이제 변형된 또 집회 같은 것들을 네. 보이는데 사실상 이것이 단체 집회인 경우들도 많고요. 그래서 경찰과 충돌들도 있었다. 지금 이렇게 알려져 있고 특히 경찰의 폭행 혐의로 2명이 입건이 됐다. 이러한 보도도 있었습니다. 근데 현재 이제 감염병 예방법에 따르면 뭐 시도지사 등
등은 어떠한 감염병과 관련되어 이제 문제가 발생할 수 있으면 이러한 집회 등을 제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리고 이러한 집회가 제한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집회를 강행을 했다라고 하면 보통은 감염병 예방법 위반법에 따라서 뭐 300만 원 이하의 벌금뿐만이 아니라 네. 일반적으로 집회의 자유는 우리 법상 보호가 되고 있지만 집회를 하기 위해서는 일정한 예를 들면 신고 같은 절차를 거쳐야 됩니다. 근데 현재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집회가 인정이 되지 않았는데 집회를 했다라고 하면 또 이거는 법에 보호되는 집회가 아니거든요. 그래서 또 집시법 위반도 될 수가 있습니다. 네, 그런 처벌들을 받게 되는 건데 또 다른 또 방역수칙 위반은 정광훈 목사가 운영하는 사랑제일교회예요. 네네. 거리두기 4단계는 대면 예배가 좀 제한이 돼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5주째 지금 대면 예배를 강행하고 있다고 들었거든요. 네, 원래는 전면 금지가 됐다가 수도권 4단계에서 법원에서 행정명령을 내렸죠. 10분의 1 범위 내에서 19명까지만 네. 허용한다. 그래서 뭐 아무리 크든 작든 이 큰 교회도 19명까지는 신도가 들어가서 대면 예배를 할 수 있는데 이 사랑제일교회의 문제는 뭐냐면 무작위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단속을 나오면 문 앞에서 막아쓰고 네. 안을 보여주지 않는데 이미 행정명령 위반은 여러 차례가 됐고 어제도 이제 일요일이었는데요. 800여 명 정도가 예배를 드린 것으로 추산이 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지금 이미 모일 수 없는 교회인데 매주 대면 예배를 그것도 법원이 허용한 19명 범위를 훨씬 뛰어넘어서 하고 있고 지금 정광훈 목사의 경우에는 국민혁명당 그 사책이라고 이야기한 천인 1인 시위도 광화문에서 같은 결국은 이제 주도자 하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네. 거잖아요.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는 지난해 8월에 8.15 보수 집회를 필두로 해서 올해도 또 같은 인물이 지난해에는 확진까지 됐었습니다. 여러 사람의 확진자도 나왔고요. 네. 이런 점에서는 이건 대놓고 어기는 거 아니냐. 그래서 이것을 뭔가 좀 협의를 해서 적절한 합리적인 수위에서 우리는 우리의 정치적 주장이든 종교적인 행사든 갖겠다라는 것보다는 어기기 위한 행사가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을 면키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네, 이런 경우에는 어떤 처벌을 좀 받게 됩니까? 그러니까 일반적으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행정명령들은 이미 예를 들면 임시로 폐쇄를 한다든지 이러한 것들은 다 이제 내려진 상태고요. 근데 예를 들면 지금 현장 조사를 하려고 경찰이 같이 이제 구청직원과 네. 갔는데 여기를 막아섰다라고 하면 이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일단 어떠한 역학조사라든지 조사 그 안에 들어가서 하는 것들을 막는 경우에도 처벌이 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단순히 그렇게 막거나 이런 적극적인 행동을 하지 않더라도 일단 시도지사가 이러한 그 집회라든지 아니면은 종교 행사를 제한을 할 수가 있는데 네. 이걸 위반해서 이 종교 행사에 참석한 사람들도 마찬가지로 감염병 예방법에 처벌을 받을 수가 있거든요. 물론 종교의 자유는 있습니다만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19명까지 법원이 인정을 했을 때에도 다른 그러니까 대면 예배 이외에 다른 방법으로는 예배를 드릴 수 없는 이런 경우에는 우리가 종교의 자유를 인정하기 때문에 예외를 둔 것이고 그러한 상황이 아닌 경우에는 이제 뭐 명백히 감염병 예방법 위반이 되겠죠. 그래서 소극적으로 참석을 했다라고 하더라도 이 처벌이 되는 대상에 포함될 수 있습니다. 네, 그런데 별로 이걸 계속해서 경고를 함에도 불구하고 별로 지킬 의지가 보이진 않고 있거든요. 왜 그런 걸까요? 그러니까 일단 종교의 자유가 훨씬 더 강하다라고 이제 본인들은 생각을 하시고 그리고 이러한 제한 같은 것들이 어떠한 감염병을 예방하고자 하는 제한이라기보다는 본인들의 종교를 탄압하는 것으로 이제 생각을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 인터뷰들을 네. 보면. 근데 그렇기 때문에 서울시도 좀 강하게 대응을 하겠다 현재 알려져 있고요. 그러니까 단순히 뭐 감염병 예방법에 따라서 처벌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민사상 구상권까지도 청구할 예정에 있다. 이제 구상권은 그 범위가 상당히 넓어질 수 있고 네. 그럼 구상권 청구로서 이제 어떠한 이러한 배상을 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사실은 경찰이 이제 공무를 수행하기 위해서 나갔는데 그 공무를 저지하는 과정 중에서 예를 들면 폭행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있었다라고 하면 형법상으로 굉장히 강하게 처벌될 수 있는 공무집행 방해도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지금 서울시에서는 마지막으로 이제 행정명령 같은 것들은 사실상 처벌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손해배상이 개인한테 부과하는 건 아니니까 마지막으로 이제 한 번 더 협조를 구하는 이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떻게 좀 처리가 될지 지켜보도록 하고요. 또 다른 사건 사고 소식 좀 짚어보겠습니다. 해군 여중사 사망 사건, 성추행 사망 사건인데 공군 성추행 사망 사건과 판박이어서 굉장히 분노를 사고 있습니다. 가해자로 지목된 그 상관이 구속이 됐죠? 구속이 됐습니다. 예. 이제 가해자도 구속이 됐고 그 위에 그러니까 그 성추행이 발생한 게 5월 27일로 알려져 있는데 그 다음 날 바로 그 위에 전임 상사에게 또 보고를 했다는 거죠. 이런 일이 있었다고. 네. 근데 문제는 그 선에서 2달 동안 막혀 있었던 게 최근에 확인이 된 겁니다. 그래서 아마 이제 구속이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고요. 지금 안타깝게도 이 사망한 해군 여중사는 순직으로 인정받아서 네. 지금 이제 현충원에 안장이 되는 상황인데 문제는 이 2달 동안의 미스테리가 지금 남아 있는 거예요.
그리고 더욱이 납득할 수 없는 것은 아주 거의 판박이라고 말씀하신 공군 여중사 성추행에 의한 사망이 5월 21일이었습니다. 엄청난 사회적 파장을 몰고 오고 있는데 불과 6일 후에 해군에서 똑같은 일이 벌어진 네. 거예요. 전입해온 지 3일밖에 안 된 이 새로 온 신입 여중사에게 바로 직속 상관이 이 식사를 하자고 불러내서 성추행이 벌어졌던 거죠. 네. 그러니까 이런 일이 어떻게 그 기간 내에 반복될 수 있겠는가. 공군 해군이 지금 남의 나라 군대도 아니고요. 네. 너무 좀 충격적인 상황이고 그다음에 그 안에서 2차 가해가 지속적으로 있었을 가능성이 오늘 아침에도 하태경 의원이 제기를 했고요. 네. 그런 문제들을 보면 이 여중사는 이제 11년 차 된 그래도 중견 병사입니다. 직업군인이고 승진을 앞두고 있는 상황에서 어떻게든 부대에 적응하기 위한 노력을 했을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네. 이것을 오히려 가해자와 가해자를 옹호하려고 하는 세력이 막아서면서 지금 가족들의 이제 문자 공개에 따르면 업무에서 배제하고 따돌림 따돌림을 시키고 시키고, 네. 끊임없이 이 어떤 성추행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못하도록 압박하고 그걸 견디다 못한 여중사는 자구책이 다 바닥이 나자 2달 이후에 정식으로 보고해달라고 지휘관에게 보고하고 결국은 부대 전출이 된 이후에 극단적인 선택을 한 거거든요. 이 고통의 2달을 진실을 밝혀내야 그 영령을 위로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얼마나 벽에다 대고 이야기를 하는 것 맞습니다. 같았겠습니까? 계속해서 가해자와 같은 곳에서 일을 하고 있고 또 분리조차 되지가 않았습니다. 쭉 봤을 때 어떤 점이 좀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시는지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직접적인 가해자는 말씀하신 것처럼 구속이 됐습니다. 근데 지금 현재 수사에서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분은 과연 2차 가해가 있었느냐 이제 이 부분인데요. 네. 그 부분이 왜 나오냐면 먼저 이 처음에 이 보고를 받았던 주임 상사가 보고라기보다는 이러한 일이 있었다라고 이제 주임 상사한테 얘기를 했고요. 하지만 처음에는 이 피해자가 이것이 알려지기를 원하지 않는다. 그러니까 신고는 하지 않겠다라고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네. 근데 이제 주임 상사가 그때 그 가해자를 불러서 처신을 똑바로 해라 이렇게 얘기를 했고 그 얘기를 들었던 가해자가 그 후에 추가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았느냐 네. 이제 지금 이러한 추측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여기서 문제는 첫 번째 이 사실을 알게 된 주임 상사가 왜 보고를 하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때는 말씀하신 것처럼 이 공군과 관련된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선거와 관련된 문제가 있으면 즉각 보고하라 이러한 매뉴얼들이 있었어요. 그 군당국 법령을 보니까요. 성추행 사고가 일어나면 인지 즉시에 보고를 하게 돼 있지만 훈령 자체가 맞아요. 네. 피해자가 원치 않으면 보고하지 않게 돼 있다고 돼 있거든요. 좀 혼선이 있었던 건 아닌가 그러니까 싶기도 일단 하거든요. 법령과 훈령인데 법령은 보고를 하도록 되어 있고 훈령은 피해자가 원하지 않을 시 보고를 안 하도록 되어 있어요. 훈령이 이해가 안 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이게 수면 위로 올라오게 되면 피해자 입장에서는 본인이 굉장히 난처할 수가 있고 2차 가해 우려가 있으니까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하지 마라. 근데 일단 훈령보다는 이제 법이 우선하는 것이고요. 아무래도 이제 부대 내에서 훈령을 먼저 적용한다 하더라도 일단 법이 상위의 법인데다가 네. 그 당시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공군과 관련되어서 많은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네. 과연 이것이 적절했는가가 첫 번째 문제가 있고요. 두 번째는 이 피해자가 처음에 신고를 하기를 원하지 않았는데 불과 몇 달 사이에 신고를 하기로 마음을 바꿨단 말이죠. 그리고 이제 전출되고 나서 3일 만에 극단적인 선택을 했다면 과연 그 사이에 어떠한 이유가 있었기 때문에 이러한 마음을 바꿨는가. 네. 그래서 지금 현재 그 사이에 기간 동안에 2차 가해가 있었는지에 대해서 수사에 여력을 모으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 부분에 대해서 말씀하신 대로 국민의힘 하태경 의원이 유가족의 문자 메시지를 공개하면서 2차 가해 가능성을 제기했습니다.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짧게 들어보겠습니다. 지난 8월 3일 어머님께 보낸 카톡 문자입니다. 이 내용을 보면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그래서 이 여중사가 참다 못해 상급부대에 직접 신고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뭐 앞서서도 잠시 언급을 해주셨지만 일을 해야 하는데 자꾸 배제한다. 네. 결국에는 그 70여일 동안 사건이 일어나고 분리가 되지 않은 게 그렇습니다. 좀 큰 문제로 보이는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육상부대가 아니고요. 도서부대고 예. 함대에 배속이 됐단 말이에요. 매우 좁은 공간인데 이런 불미스러운 일이 벌어졌고 어쨌든 주임 상사에게 보고가 된 상태에서 주임 상사는 가해자 본인에게 처신주의하라고 말씀했죠. 네. 얘기를 했는데 그 다음날 벌어진 일은 점심 같이 먹자고 불러내서 술 따르라고 했다는 거예요. 말도 안 되죠. 그리고 네. 술을 안 따르면 3년간 재수가 없다. 이런 악담을 했다는 얘기는 2차 가해가 이어졌을 여지를 바로 다음 날부터 보여주고 네. 그리고 그 두 사람에는 누구에게도 지금 일단은 말이 새나가지 않은 상황에서 업무 배제가 이루어졌다? 그럼 뭔가 업무적 불이익을 주는 거잖아요. 가해자가 피해자에게 2달 동안
업무에서 배제시키고 직속상관이 가해자니까 불이익을 통해서 통제하려고 했던 정황이 드러난 거고 지금 오늘 하태경 의원이 또 방송에서 밝힌 걸 따르면 또 놀라운 얘기들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전임 상사도 개입되어 있는 것 같아요. 주임 상사도. 내가 기무사 네트워크가 있다. 이건 무슨 얘기냐면 군에서 너의 인사에 내가 영향을 줄 수 있다. 처신 잘해라. 예. 누구에게? 가해자가 아니라 피해자에게 지금 그런 압박을 가했을 가능성이 높거든요. 그러니까 2달 동안 이 여중사는 피해자의 입장에서 얼마나 적응을 하려고 노력을 했겠습니까? 그런데 더 이상 안 되자 8월이 넘어서 자포자기한 상황인 거겠죠. 상급부대 이 사건을 보고해 주십시오. 그래서 결국 대위와 상담을 하고 지휘관에게 보고가 돼서 네. 2달여 만에 전출이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좌절한 거예요. 그럼 이 2달 동안 엄청나게 많은 압박이 어느 대상으로부터인지 대상의 범위는 지금 특정할 수 없습니다만 상당히 부대 내에서 벌어졌을 가능성은 농후하다. 네. 그렇다면 이거는 지금 사실은 공군 사태 터지고 나서 우리가 보면 성추행 자체도 문제지만 2차, 3차, 4차 가해가 조직적인 은폐와 함께 은밀하게 이루어졌다는 게 더 큰 문제 아니겠습니까? 네. 지금 군사경찰, 군 법무관실 다 연루돼서 처벌받아야 될 사람들이 줄줄이 늘어나고 있는데 해군은 왜 그걸 뻔히 보면서 똑같은 일을 반복했는가? 어쩌면 우리는 공군처럼 이게 드러나면은 또 얻어맞을 테니까 은폐해야 한다라는 어떤 더 강한 이제 절박감이 있었던 것은 아닌가? 근데 그것은 결국 문제 해결 방법이 아니고 이렇게 드러나고 안타까운 죽음과 함께 군 그렇습니다. 전체가 비판을 받는 상황에 네. 직면하게 됐습니다. 방금 언급해 주신 내용 가운데 회유 가능성이 있었나 이 부분하고 또 전출되고 나서 사흘 있다가 피해자가 숨진 채 발견이 됐거든요. 이런 부분에서 또 새로 전출된 부대에서도 문제가 있었던 건 아닌가 이런 의문이 좀 제기가 되고 있는데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입증을 해낼 수가 있습니까? 일단 그래서 이제 새로 전출된 부대에서도 혹시 2차 가해가 있었나 이게 수사 선상에 오를 전망입니다. 근데 그게 왜 그러냐 하면 일단 앞서 말씀하신 것처럼 해당 피해자가 도서 지역에 있었잖아요. 이 도서 지역에 본인 스스로가 자원을 하는 거예요. 그 자원이란 뭐냐면 인사상 그만큼 가점을 이제 받고자 도서 지역으로 자원을 한 거죠. 그리고 거기에서 이러한 일이 있었고 그 당시에도 40명 정도밖에 안 되기 때문에 그 당시 주임 상사에게 알리지 말아달라라고 5차례 문자를 보냈대요. 그 얘기는 인사상 불이익을 받고 싶지 않았던 겁니다. 근데 그리고 와서 결국은 이제 못 견디고 다시 이제 이 육지로 왔는데 그때 와서 이건 이제 유가족 측의 주장입니다. 유가족 측의 주장이 그 당시에 이제 본인의 또 다른 상사로부터 이게 지금 이제 신고를 이제 했잖아요. 그때는 이게 신고해서 알려지게 되면 이 피해자 본인에게 인사상 불이익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얘기를 또 들었다는 거예요. 네. 그만큼 이 피해자 같은 경우에는 인사를 고점을 받기 위해서 노력을 했었는데 결국은 본인이 잘못한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해를 입은 상황에서 본인에게 계속 불이익이 쌓일 수밖에 없으니 그래서 전출을 와서 결국은 가해자, 피해자가 분리됐음에도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라는 이제 추측이 가능한 상황이라 네. 이 부분도 이제 수사 전망에 오를 대상입니다. 네, 지금 이 숨진 해군 부사관의 경우에는 순직 결정이 내려져서 대전 현충원 안장되지 맞습니다. 않았습니까? 이 순직 결정을 한 배경이 있을 것 같거든요. 네, 결국은 지금 뭐 국민적으로 군에 대한 불신도 높아져 있고요. 지금 피해자, 가해자가 있는데 피해자는 지속적으로 군 체제 내에서 고통을 받는 일들이 드러나고 가해자들은 오히려 조직적으로 지금 뭐 본인들의 어떤 이익을 방어하고 있고 이런 과정들에 대해서 분노감이 커지다 보니까 공군 사태를 반면교사 삼아서 해군에서는 좀 빠른 결정을 한 것 같습니다. 네. 저는 결정 자체는 온당하다고 보고요. 근데 문제는 거꾸로 공군 여중사는 지금 순직 결정이 안 나 있어요. 사태는 더 먼저 벌어졌는데 아마 이게 이제 연관을 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그리고 또 이런 문제에 있어서 순직이라는 결정은 옳지만 이것을 좀 빠르게 결정함으로써 어찌 보면 지금 유가족들이 상당히 분노하고 있고 국민도 분노하고 있는데 이것을 조금 가라앉히려는 하나의 제스처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작게나마 유가족에게 중요한 뭔가, 것은 네. 순직은 당연하고 남아있는 과제는 진실을 드러내서 네. 그것을 정말 엄중하게 처리하고 다시는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일이다. 네. 공군, 해군 모두 유가족의 이 요청이 너무나 똑같습니다. 재발하지 않도록 해주십시오. 우리 아이는 이렇게 됐지만 정말 여군으로서 대한민국 군인으로 당당하고 자랑스럽게 그 명예를 느꼈던 우리 자녀들이 겪었던 고통을 재발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이걸 꼭 들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재발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유가족의 절규를 좀 절절하게 들어야 된다는 말씀이셨는데 사실 군에서 계속해서 이렇게 문제가 반복되고 있고 뭐 문 대통령도 경로했다 이번 사건에 대해서 이런 표현을 썼거든요. 그런데 군 문화가 도대체 어떤 부분이 문제이길래 이런 사건들이 반복되는가 하는
생각도 드는 건 사실입니다. 일단 첫 번째로 지적되고 있는 것이 군 기강이 이제 해이한 것이 아니냐 이러한 얘기들이 있습니다. 근데 단순히 이것을 군 기강이라고 하기에는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군의 내부에서의 성과 관련된 문제가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네. 그래서 계속해서 성과 관련되어서 매뉴얼이 보강되어 왔어요. 그리고 지금도 그 매뉴얼이 부족하지 문제하죠. 않습니다. 예. 근데 그 매뉴얼대로 제대로 실효성 있게 집행이 되지 않는 것이 사실상의 문제라고 보이고요. 어떻게 하면 그 실용성 있게 좀 집회가 되겠습니까? 일단 첫 번째로는 군 내에서 아무래도 여성이 좀 소수입니다. 그리고 어떠한 이런 문제가 생기면 그냥 덮기를 이제 하는 분위기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앞서서 이제 법령처럼 반드시 보고하도록 해야 되고 여기서 이제 심사를 하지 않습니까? 어떠한 이런 선거 관련되어서 이러한 가해자가 정말 가해자가 맞는지 피해자의 보호 절차를 어떻게 할지 이게 지금은 군 내부에서 일어나고 하고 네. 있어요. 근데 이것을 군 내부에서 있으면 결국은 또 군이 이것을 덮는다는 얘기들이 다시 나올 수 있거든요. 그래서 외부의 어떠한 단체라든지 외부의 기관을 통해서 이걸 좀 투명하게 그리고 피해자들이 좀 그러한 인사상 불이익 같은 것들을 걱정하지 않고 이런 신고라든지 이런 목소리를 낼 수 있는 그러한 방안이 마련돼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재발 방지를 해달라라는 유족의 말씀, 좀 외침을 잘 들어달라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그런 부분들과 또 집행이 잘 돼야 되는 그런 부분들이 좀 보완이 돼서 다시는 이런 소식이 좀 들리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두 분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